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슬픔 속에서도 길을 내는 사람들. 복수극이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피해자 대신 사적 제재를 실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모범택시.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을 파멸시키는데 성공한 피해자의 이야기, 더 글로리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읽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법과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일 테지요.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현상에 묵직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실망하고 냉소하는 일은 언뜻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사적 제재가 횡행하는 사회를 모두가 원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세계는 정의가 실현된 사회가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더 큰 힘에 매달려야 하는 사회일 테니까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억울하게 잃고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곁에 서 있습니다. 내 아이는 잃었지만 다른 아이들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란다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을 느낍니다.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영혼 가운데에 난 깊은 상처 속에서 타인을 살리는 마음을 길어 올리는 것일까요? 그 일은 너무나 아름답고 숭고하지만 도무지 풀 수 없는 비밀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길을 걷는 분들의 말에 오래 귀 기울이던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찰과 맹세의 말은 어느 한 날에 완성된 문장이 아니겠구나. 매일 되풀이하는 질문에 가깝겠구나. 이분들의 영혼에는 깊은 상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가 있습니다. 죽은 이가 아니라 여전히 내 곁에 살아있는 존재. 이분들은 묻고 또 묻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내가 살고 싶었던 세상은 어떤 곳이었을까? 사랑하는 너에게 내가 주고 싶은 세상은 어떤 곳일까? 그렇게 묻고 또 물을 때 누구도 죽임당하지 않는 세계를 그려낼 수 있는 게 아닐까? 혹자는 눈물로 만든 선물이라 말하는 다른 세상으로 가는 길을, 이것은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크고도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까요? 피해자들이 슬픔을 품고 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 소중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일궈낸 소중한 성과를 되새기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네, 이 글은 4.16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 박희정 선생님의 글이었습니다. 네,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소중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길 우리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도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는 이 한국에서 사는 우리 모든 국민들을 화이팅하면서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함께하는 그러한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가 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곡으로 평화나무 합창단의 인간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지친 어깨에 작은 눈길 건네는
오늘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충북인 뉴스 6월 26일 기사 참사를 취재하던 기자가 유가족이 되었습니다. 김남균 기자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적 참사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집으로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이야기가 바로 옆 동료 가족의 일이 될지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24일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저희 충북인 뉴스에서 일하는 기자의 배우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막내를 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가족이 된 저희 동료는 사고 직전까지 오송 참사를 비롯해 산재 사망사고로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참사에 분노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누볐더랬습니다. 지금 그 화성화재 참사 한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취재를 하는 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슬픔을 머금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의 모습입니다. 다른 기자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하나하나 파악해 취재 기록에 담아둡니다. 참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수많은 참사를 목격하면서도 이것이 바로 나와 동료의 이야기가 될 줄은 진즉에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1년에 2천여 명 남짓 집으로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비용으로 확산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참사를 겪으면서도 결국 비용의 문제로 참사를 덮어둡니다. 지금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국민들을 사랑한다면서 결국은 기업의 비용과 이윤의 문제 때문에 뒤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기업의 이윤과 비용이 죽은 목숨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어제까지 오송 참사 현장을 누비던 저희 동료 기자가 절망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절망합니다. 아침에 출근했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하는 노동자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말 두 눈 똑바로 뜨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아리셀 공장의 화재 참사로 희생된 23명의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저희 이 기사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또 오송 희생되신 분의 아내가 오송 참사, 재난 참사들을 취재하던 기자였다는 것에 너무 또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듯 정말 이 모든 일이 우리 가까이에서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정말 우리가 바라는 다시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다고 안 와야 된다고 10년을 이렇게 활동해온 그 시간이 정말 절망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개봉되었던 극영화 목화선 피는 날의 주연 배우 박원상 배우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업 배우 박원상입니다. 네, 배우도 직업이군요. 제가 그냥 네. 반 농담 반 진담으로 네. 언젠가부터 저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인사를 해야 하는 자리가 있으면 네. 직업 배우 박원상입니다 하고 앞에 직업이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별 뭐 큰 뜻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점점 배우로 활동하는 시간이 쌓여가면서 이게 이젠 정말 내 직업이구나.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냥 내 직업이구나. 그냥 저 사람이, 저 친구가 자기 일에 자기 직업에 조금은 책임감을 가지려 하는가 보다 정도로 그냥 귀엽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우님은 네. 연기를 정말 한참 되셨죠? 한 30년 넘으셨죠? 아니요, 이제 한 30년 돼가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 굉장히 우리보다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여기 이력 보니까 96년 우리 아이가 96년생에 태어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꽤 되셨구나라고 이제 예.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연기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셨는지. 예, 제가 이녀 이남의 막내인데 위에 두 누나도 국문과, 제 2살 위 형은 신문방송학과. 그냥 그 동네, 제가 청파동이라는 동네에서 나고 자랐는데 청파동, 제가 양복점집 막내 아들입니다. 양복점집 애들은 다 부모님 말도 잘 듣고 또 다들 잘해, 잘하고. 말썽도 안 일으키고 네.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그런데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유전적인 인자는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러던 중에 그러니까 속엔 얘기도 잘 말 못할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단체로 보러 가는 연극이 아니라 그 초대권이 저한테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는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건 저쪽 소극장에서 하는 연극 초대권이 한 장 생겼는데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으나 그 극장을 물어물어 찾아갔고 연극을 봤는데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연극을 만났고 연극이 더 알고 싶어서 자꾸 한 편, 두 편 보다 보니까 연극이 좋아지고 지금은 연극에 등 떠밀려서 기분 좋게 이렇게 등 떠밀림을 당하고 있는 중이죠. 자연스럽게 배우가 돼야 되겠다라고 꿈꾼 게 아니라 그냥 연극이 좋아서 연극을 그냥 할 수 있으면 좋겠다였던 것 같은데, 대학도 연극 전공을 안 하고 그냥 어문 계열에서 일반 전공을 하다가 대학로를 나와서 첫 극단을 들어가서 배우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계속 배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그 당시 연극을 보고시고 그렇게 이제 동기가 부여됐는데 네네. 그 당시 연극은 어떤 작품이었나요? 그게 관객모독이라는 부조리 계열의 작품이었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 작품은 지금 제가 저보고 출연을 네가 작업을 해라 해도 100% 이해하면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무튼 그런데 그 이야기에 꽂혔던 게 아니라 극장이라는 공간, 무대에서 블랙아웃이 됐다가 조명이 들어오고 무대 위에 몇 안 되는 배우들이 뭔가를 하는데 그냥 그게 뭐지? 그게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은데 그 내성적인 어린 친구한테 호기심을 아주 강하게 자극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제 팔자가 돼버린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연극을 하면 굉장히 가난하다고들 많이들 그랬죠. 했었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그때 다 어려움은 그랬죠. 없었나요? 예, 저희 부모님도 뭐 부모님한테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저도 이제 두 아이의 부모가 돼 있는데 못 이기셨을 거고 못 이기는 척 그냥 눈 감아 주셨던 것 같고 그냥 아직도 저희 어머니는 그 막내 걱정을 합니다. 텔레비에 제 모습이 자주 안 보이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안 그러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뭐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우울하거나 그랬던 기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님의 일심양면으로 많이 도움을 많이 받으셨나 보군요. 아니요. 그것보다 그냥 제가 지내왔던 걸 돌이켜 보면 다른 제 또래 같이 연극을 시작했던 동료들보단 지극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영화라는 매체를 제 또래들보다 먼저 만나게 됐었고 그게 아주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연극만
연극만 해가지고는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특히 네. 소극장 작업을 해가지고는. 네. 근데 다행히 큰 고생하는 시간을 길게 안 가지고 하고 싶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운 좋은 친구였어요. 연기를 잘하셨으니까 그런 거죠. 아닙니다. 그건 정말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배우로 나가겠다 하면 부모님들의 반대가 엄청 심하잖아요. 배우님은 그렇죠. 그런 게 없었나요? 많이 반대하셨었는데 네. 뭐 그냥 제가 그래서 연극영화과 진학을 못했어요. 저는 제 친구랑 동네 친한 친구랑 그 친구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갔는데 같이 가기로 약속을 굳게 했는데 저는 원서도 써볼 수 없었죠. 제가 88학번인데 저 때만 해도 뭐 교무실 담임 선생님한테 말도 안 통하고 네. 그리고 저를 응원해줬던 고2 때 담임 선생님은 제가 고3이 되니까 저를 못 본 척하고 그냥 모의고사 나온 점수로 무조건 한 명이라도 더 대학을 대학 보내려고. 보내야 되는 게 선생님들도 아주 절대적인 숙명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대학을 간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죠. 네, 그렇죠. 네, 그럼 배우님께서는 1996년 새 친구라는 영화의 조연에서부터 저희 최근 예. 목화순 피는 날 예. 주연까지 이렇게 수많은 작품들을 하셨는데 네네. 이 중에서 우리 단원 FM에 소개하고 싶은 인생 캐릭터라고 할까? 뭐 이런 네. 작품들이 있을까요? 딱히 그런 거를 이렇게 특별히 마음속에 담아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새 친구라는 작품의 감독이 임순례라는 감독님인데 그 작품 때는 저도 임순례라는 감독에 대해서 당연히 이 새 친구라는 영화가 저는 그때 연극밖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아주 말도 안 되게 우연히 이 작품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면서 임순례라는 감독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또 영화를 잊고 지내다가 4년 뒤에 와이키키 브라더스란 영화로 임순례 감독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때는 제가 새 친구라는 이 영화에서는 한 씬인가 두 씬 나오는 군대 폭력 고참 역할이었는데 4년 뒤 와이키키 브라더스에서는 그 밴드 멤버 저는 올겐 주자로 나왔었는데 메인 역할로 급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님 중에 한 분이세요. 임순례 감독님이. 그 감독님하고 꽤 오래전에 어느 술자리에서 감독님이 디렉팅이 아니라 프로듀서 역할을 하는 작품이 있었었는데 그때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개런티를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바로 잡았죠. 저 개런티는 안 주셔도 되는데 앞으로 감독님이 하는 모든 작품에 저는 무조건 출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임순례 감독님과 저 사이에는 쭉 그 인연이 이어지고 있죠. 딱 한 편만 같이 못했어요. 그 인권 위해서 지원되는 작품이었는데 그게 반려동물 영화여서 인간이 안 나오는 영화에서는 제가 그 작품은 못했지만 계속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죠. 질문해 주신 건 인생 캐릭터 제가 아까 전 참 운이 좋은 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극을 하다가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영화를 기점으로 오디션을 안 보고 영화 쪽에서 저 박원상이라는 배우가 필요하면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를 만나게 되고 뭐 부러진 화살을 만나게 되고 요번에 이 목화순 피는 날까지 그러니까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도 인생을 먼저 살아왔던 그 수많은 선배들이 평균적으로 인생을 반추해 보니 운이 7이요 노력이 3. 뭐 그 말은 전혀 얼토당토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제 주변에 같이 연극을 시작하고 지금도 대학로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동료들, 뭐 선배들, 후배들이 있지만 훨씬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데 매체로 아직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실력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박원상 배우님은 운이 좋은 네. 네, 그런 배우시군요. 것도 좀 네. 또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럼요. 어쨌든 남들은 막 오디션 보러 쫓아다니고 써달라고 애원하고 정말 힘들게 노력하는데 그래도 감독님들이 다 박원장 배우님은 이 캐릭터에 너무 잘 맞는다. 불러주고 네 정말 네. 그리고 또 세월호 이런 참사 같은 그런 주제로 만드는 영화나 뭐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많이들 참여를 안 하려고 꺼려해요. 모든 분들이. 그래도 저희도 많이 이런 다큐 같은 거 만들 때는 되게 힘들어요. 많이들 이렇게 그렇죠. 좀 꺼려해 주셔서. 그런데 이제 우리 배우님은 또 이렇게 흔쾌히 또 감독님을 또 제대로 두셔서 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쉬어가는 시간으로 우리 배우님이 신청하신 곡 한번 듣고 지나가 네. 소개해 주시죠. 먼저 해주셔요. 예, 김민기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이라고 아주 개인적으로는 쌤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김민기의 노래 봉우리라는 노래를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거기 부러진 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서 나는 봤지. 낮은 대로만 흘러 고인 바다. 작은 배들이 연기 뿜으며 가고. 이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하여 친구야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바로 지금 여긴지도 몰라. 우리 땀 흘리며 가는 여기 숲속에 좁게 난 길 높은 곳엔 봉우리는 없는지도 몰라. 그래 친구야 바로 여기인지도 몰라.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네. 네, 저는 김민기 선생님의 노래를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렇게 좋은 곡 신청해 주셔서 저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에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네, 2014년 4월 16일 전 국민이 목격자가 되었잖아요. 그날 배우님은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요? 그날 다른 스케줄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집에 있었던 것 같고 네.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판단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14-0416이라는 8자리 숫자가 네. 제가 이제 외우고 있는 요즘 뭐 핸드폰 번호도 잘 못 외우고 뭐 군번, 학번은 가끔 떠올려 보면 특히 군번은 제대한 지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각인이 돼 있는데 2014-0416이라는 8자리 숫자도 각인이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에 그래서 그냥 저는 배우니까 그때 아동 소설 쓰시는 분들 쪽이었나? 그러니까 녹음을 이렇게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뭐 그렇게 적극적인 놈도 못 되다 보니 그런 부름이 있을 때 가서 녹음을 했었던 기억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너무 햇살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 메모장에 이 햇살이 저 바닷속 깊이 가서 닿았으면 좋겠다라고 메모를 했었던 기억들, 이렇게 단편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힘든 기억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또 목가슴 피는 날 영화 캐스팅을 제의받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수락을 하셨는지요? 전주영화제에서 처음 관객분들이랑 만나고
5월 22일 날 개봉을 하고 네. 뭐 서두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관객과의 만남 GV를 네. 보통의 일반적인 상업 영화의 홍보에서는 이렇게 많이 할 스케줄을 잡지도 않고 많이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목가슴 피는 날 우리 이 영화는 작은 영화이기 때문에 네. 여러 의미에서 그 상업적인 기준 시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작은 영화들이 비집고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네. 그 GV를 최대한 감독님 그리고 동료 배우들이랑 시간이 허락하고 허락하는 한 최대한 가서 그러면 이제 요 질문을 네. 늘 받게 되는 질문이죠. 이 작품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네. 그래서 뭐 다들 그냥 초반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타의 작품들을 하게 되는 과정과 이번 목화선 피는 날이 다르지가 않다. 대본이 저한테 왔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은 이거를 나한테 온 이 역할을 내가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지만 네. 그래도 이거는 거절할 수 없는 이건 굉장히 저한테는 고마운 제안이고 인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너무 앵무새처럼 같은 답만 하는 것 같아서 네. 후반부에 와서는 제가 답변을 좀 바꿨습니다. 네. 회사 방침이라고. 회사 방침이었고 회사 방침에 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어쨌든 그래서 목가슴 피는 날 또 많은 또 연기자분들이 해주셔서 또 네, 많이 작품이 잘 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목가슴 피는 날 작품을 연기하면서 어쨌든 이 짧은 시간에 관객들에게 최대한 전달하고 싶은 이런 메시지 뭐 이런 게 있었나요? 그 사실은 촬영을 하면서는 아마 다른 배우들도 비슷하겠지만 그냥 그 상황 거기에만 집중하려고 하죠. 근데 처음에 대본을 받아서 읽었을 때 바램이나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머리로 생각되어지는 그래서 가슴에 정리되는 것들은 이 이야기가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공감을 할 테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면 함께 기억을 할 테고 그 기억의 덩어리가 커지면 더 오래오래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적어도 목화선 피는 날 이 영화가 10년을 되짚는 그런 의미에만 머무르는 작업이 되면 네. 작업을 마치고 나서 엄청 오래 후회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감독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고 이제 이게 저희가 8회차에 이 영화를 완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되게 남들은 바쁘게 찍었죠. 예, 근데 사실은 뭐 8회차의 영화를 찍었지만 네. 막 억지로 막 정신없이 찍었던 기억은 없어요. 그래도 그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뽑아내려고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나 다 했던 것 같고 뭐 아쉬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뭐 거짓말이겠지만 네. 아무튼 그냥 의미 찾기로만 되지 않기를. 그래서 지금은 이제 IPTV로 네. 영화가 넘어갔고 네. 많이 아쉽고 그리고 죄송한 마음도 크죠. 근데 10,000명을 간신히 넘겨서 이렇게 힘든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정지현 감독님이랑 네. 뭐 이야기의 성격도 다르지만 남영동 1985 같은 영화를 작업을 하면서 그것도 상업 영화의 거죽을 띠고 있지만
그것도 비집고 관객들을 만나야 하는 영화였는데 그러니까 그때보다 좀 더 속상함은 솔직한 제 마음은 더 많은 분들과 극장에서 만나고 그리고 하지만 바램 기대 그리고 믿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남영동 1985라는 영화를 찍고 시간이 세월이 꽤 많이 흘러서 지방 어디에서 뭔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중학생 교복을 입은 친구가 오더니 아저씨 사인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나를 아냐고 그랬더니 남영동 1985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렇게 좀 소름이 네, 돋았어요. 사실 그거를 굉장히 기대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는 연극과 달라서 네. 연극은 텍스트로 남지만 네. 영화는 작업을 완성을 해놓으면 기록이 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시간이 얼만큼 흐르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가 네. 또 이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게 또 옆에 이렇게 마치 물에다가 돌 던지면 파문이 옆으로 이어나가는 것처럼 영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남영동 1985를 참여를 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만났던 그런 기억이 저는 목화선 피는 날 이 영화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신경수 감독님하고도 네. 초반에는 막 굵고 짧게 언젠가부터 신경수 감독님이 아니다. 우리 가늘고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영화를 기대하고 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영화 속에 보면은 세월호 선체 안을 촬영했을 때가 있었을 네네네. 거예요. 촬영할 때 있었던 기억이나 그 사실은 세월호 안 거기는 저희 부모님도 가기가 되게 힘든 공간이거든요. 그러시죠. 갈 때마다 네. 어둡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라 그 촬영하면서 느꼈던 감정 같은 거 있었을 텐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그냥 뭐 같이 했던 뭐 동료들도 작업하는 그 순간엔 네. 우리가 각자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잊지 말자가 그래야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배우니까 딸을 잃은 아버지의 그러니까 그래야 목화선 피는 날이라는 영화를 우리는 만들려고 모인 사람들이니 개인적인 감정들이 막 순간순간 올 수밖에 없죠. 세월호 선체를 처음 가서 이제 유가족 아버님이 저희를 구석구석 네. 다니면서 다 설명을 해 주시고 오히려 그 아버님이 더 적극적으로 더 건강하게 더 밝게 하나라도 더 저희한테 이렇게 다 설명해 주시려고 그래서 제가 영화 마지막 에필로그에 제가 연기했던 그 모습은 처음 세월호 선체를 들어갔을 때 유가족 아버님이 저희한테 해줬던 모습을 최대한 떠올리면서 그때는 제가 병호로 관객들한테는 병호이지만 네. 연기하는 저는 병호가 아니라 그 아버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찍었던 장면이거든요. 아무튼 그냥 처음 10년 전에 네. 쉽진 않았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깊은 바닷속에서 부식이 되고 찌그러져 있고 네. 그 뭐 안전상의 문제도 안전상의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에 듣기로는 유가족 분들의 그 부탁이 최대한 세월호를 온전히 구석구석 담아주기를 이 영화가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낮으로 밤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선체 내부도 내부지만 네. 그 바깥에서 컨테이너 쪽에서 촬영을 하면서
문득 뒤돌아보면 네. 뒤에 이제 세월호 전체가 덩그러니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모습을 낮에도 보고 밤에 실루엣으로도 보고 음.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야적이 돼 있는 세월호 안에 있었던 네. 여러 그 흔적들이 그대로 이런 말씀을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방치가 돼 있는 것 네, 같은 맞아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세월호 선체 자체도 지금 저 세월호가 있을 자리가 저 자리가 아닌데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지금 있구나 하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촬영하는 내내 세월호를 볼 때마다 그리고 목포대교를 넘어가면서 볼 때마다 저기가 세월호의 자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뭐 또 역시나 전에 듣기로는 아마 그 목표 한 2030년인가 네, 보존. 예. 네. 그러니까 그 사업도 이놈의 일이 뭐 정권이 힘들어요. 바뀌고 뭐가 맞아요. 바뀌면 그래서 GV 하면서 관객분들 만날 때마다 꼭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분명히 같이 지켜봐줘야 하는 문제고 네. 그래서 그 세월호가 자기 자리에서 끊임없이 관리가 되면서 그래서 그 같이 세대가 바뀌더라도 그 기억이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분명한 제 자리로 가는 날까지 저도 뚜렷한 눈으로 쳐다보려고. 네, 저희 한국사에서 어쨌든 이런 어떤 참사들에 대한 보존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네, 그래서 맞아요. 쉽게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세월호만큼은 보존을 잘 해서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으로 계속 정부하고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존돼서 잘 교육의 현장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참사로 그런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똑같은 이런 참사들이 많았고 강주 학동 참사 아시죠? 버스 버스가 지나가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버스마저도 보존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지금 그냥 그게 되어 사실은 있습니다. 뭐 성수대교니 삼풍이니 네. 대구 지하철 참사니 용산 참사니 용산 참사의 그 현장도 지금 가보면 그러니까 저도 참 너무 속상하고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냥 이게 눈에 안 보이면 그냥 끝나는 일인가? 그러게.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 근데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그렇게 해보니 그렇게 되더라라는 경험치를 가지고 있으니 또 계속 저러는 거겠지. 네. 세월이 쌓이고 쌓이면 어차피 잊어라고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아닐까? 그래서 더욱이 이 세월호는 분명히 제자리를 찾아서 네. 그거는 기억해야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하고 조심하고 마음을 모아도 참사라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간인지라 또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벌어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세월호의 제자리 찾기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교육으로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저희 한국이 계속 역사 시간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것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바뀌지 않는 현실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배우님은 목가슴 피는 날 촬영 이전에 재난 참사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거고 예. 그 이후에 사회적 재난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는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면구한 면이 민망하고 죄송한 면이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명계람 선배님이랑 그 남영동 1985란 영화를 찍을 적에 네.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일
그래서 명계람 선배님이 캘리그라프를 하시는데 네. 그 준비로 막 촬영 틈틈이 그 뭘 쓰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같이 옆 작업하는 사람들 한 명씩은 불러서 남 써줄 테니 네가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는 한 귀자를 얘기를 해라. 한 명씩 다 하고 제 차례가 돼서 선배님 저는 행복한 일상이요 그랬더니 쓰시려다가 저를 보면서 이런 보수 같은 새끼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제가 살아온 게 대학 4년 동안에도 연극을 할 거라는 생각으로 그 88년만 해도 학교를 가면 늘 휴강, 네. 시위, 옆에서 제 동기들이 구속이 되고 선배들이 험한 꼴을 당할 때 저는 대학 극장에만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제 동기 친구가 너는 네 색깔은 뭐야?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회색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안한데 난 연극이 너무 하고 싶어서 대학을 들어왔어. 그게 지나고 나서 아주 오래 시간이 흘렀는데 네. 사실은 어쩌면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런 부채감이 저한테 이런 제안이 왔을 때 더 잡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래저래 또 변명처럼 말을 늘어놓고 있지만 아무튼 세월호의 10년 동안 저는 그냥 마음으로만 함께했던 사람인데 질문해 주신 것처럼 목화선 피는 날이란 작업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살아왔던 그 전보다 앞으로 얼만큼 달라질지는 뭐 이렇게 섣부르게 말로 하기가 분명한 건 조금 더 분명한 시선으로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을 네. 조금은 더 능동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오기 전에 저는 이야기꾼이니까 네. 제가 할 수 있는 제 능력,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마 조금은 더 네. 적극적으로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일반 시민들은 어쨌든 이렇게 저기 인지도 있는 배우님들이 또 하는 저기에 따라서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혹시 저희가 10주기 영화로 바람의 세월도 나왔고, 네, 옴니버스 3편, 세 네, 가지 네, 예. 그것도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예, 전주영화제 때 어, 그 두 번째 그 세 가지 안부, 안무를 네, 봤죠. 바람의 기억, 바람의 세월. 세월은 아직 보진 못했고요. 네. 네, 많이 봐주시고 홍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텔레비 채널이 영화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게요. 네, 거기에서 우리 배우님도 많이 이제 영화에서 많이 뵙고 연속극에서도 많이 뵀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연기자가 되고 싶으신지 또 혹시 준비하고 하고 계시는 작품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 목화선 피는 날이 가늘고 오래오래가 저희 목표 지향인데 네. 제 인생의 목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늘고 길게가 네. 30대 초반부터 어떤 자리가 있으면 농반 진반 뱉었던 말인데 이 일이 아직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한테는 제일 재미있는 일이어서 다행히 아직까지 싫어지지 않아서 네. 나이가 60이 되건 70이 되건 80이 되건 그럴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 뭐 딱히 목표는 없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아마 가을쯤 되면 오랜만에 사극을 찍었는데 처음으로 왕 하시나요? 해봤는데 뭐 그냥 드라마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피곤하게 돌아와서 리모컨으로 TV를 켜시고 눈앞에 흘러오는 것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즐겁게 하거나 그러면 뭐 앉아서
그렇게 위안이 되셨으면 싶네요. 근데 배우들은 자기 제2의 인생을 저기를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연극할 그 동안은요. 예. 그럴 때마다 이게 인생, 그 연극 배우 그 배역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네. 그럼 다음 작품 할 때 이렇게 헷갈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복되거나 그런 아. 적은 없나요? 뭐 배우마다 방법들이 다 각자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바로바로 그냥 이제 지워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어떤 작품은 어쩔 수 없이 그 여운이 오래가는 역할도 있고 어떨 때는 감독님이 오케이를 하면 바로 없어 포맷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하루하루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착한 되게- 역할과 악한 역할 네. 할 때 어떤 게 더 쉬운가요? 제가 악한 역할이 더 쉽다고 하면 네. 마치 제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자연인 박원상보다 네. 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성격의 음. 역할을 만나면 저는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마구 가볼 수가 있어서. 아, 그렇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이 어설픈 라디오에 오셔가지고 아니요. 너무 네. 아마도 네. 아마도 목화솜 피는 날이라는 작품으로 이제는 점점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자리가 네. 점점 줄어들겠죠.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전에 연극 보러 왔을 때 이렇게 뵙고 네. 말씀을 해주셔서 시간이 맞았으면 좋겠다. 맞으면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 저도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가 영화는 8회차였지만 네. 그래서 GV를 막 그 많은 GV를 하면서 감독님하고 우리가 미처 부족했던 회차를 이렇게 해서 채우고 있는 그러니까 저도 마지막 회차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그 즈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좋은 네. 시간 보내고 갑니다. 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발품 일정 쪽에서 오신 박원상 배우님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좋은 작품으로 더 자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텔레비에서 네. 많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 안산에 가까운 이웃이 안타까운 죽음들을 맞이하였습니다.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을 또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런 참사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마지막 노래를 그 해바라기에 맞아요? 네. 갈 수 없는 나라 네. 요걸로 마지막 노래 할게요. 네. 네, 마지막 노래 해바라기에 갈 수 없는 나라 네,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사랑을 주러 왔던 너의 작은 가슴 그러나 큰 마음 정이 없는 마음에 몸 바쳐 쓰러진 너
내가 헤매여 찾던 나라 맑은 햇빛과 나무와 풀과 꽃들이 있는 나라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있는 그러나 그곳은 갈 수 없는 마음 내